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즉각 수용했는데도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윤 총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라임 사태 그리고 가족 관련 부분 수사 지휘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즉각 수용했지만 추미애 장관의 표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추미애 장관이 어제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서 법무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랬는데 검찰 내부에서 우리 태세 전환하고 이런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새롭게 글을 올렸는데 일단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총장이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화부터 냈던 것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 한번 살펴보기 전에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법무장관은 라임 사건 등 검찰총장에 관련된 사건에 한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 통해서 제외했습니다. 그것을 검찰총장도 수용했습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봅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더라면 펀드 사기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습니다. 권력자들이 나오고 권력척이 분리해지자 구속된 피의자의 편지 한 장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면서 이것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나아가서는 윤석열 총장 일가의 수사를 독려하는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추미애 검찰 또 친추미애 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을 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으며 승복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기 바랍니다. 예, 여야 지도부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여당은 물론 청와대도 잘한 조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 비판하는 이유가 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김재원 전 국회의원 그리고 윤경호 MBN 논설위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경민 의원께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계속적인 추미애 장관의 공격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로 지금 5개 중에서 하나가 라임 펀드 수사고 나머지 4개가 가족과 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임 펀드 수사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서울 검사장 시절에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증거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이틀 동안의 감찰을 가지고는 세세한 내용을 찾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아마 김봉현을 집중적으로 면담을 하고 조사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라임 수사가 일단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족과 측근 수사인데 가족 부분이나 측근 이 문제는 사실은 인사청문회에 다 거론이 돼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여당이 엄호 사격을 했고 별 문제 없다고 해서 넘어갔던 건데 이걸 지금 다시 문제 제기한 거죠. 아마 여기에서도 그 윤 총장의 관련 사안을 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종류의 다른 종류에서 추 장관은 뭔가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사 지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지켜봐야죠. 이게 여기에 추냐 윤이냐 추윤의 대전에 생사가 여기서 결판이 날 겁니다. 지금 신 의원께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의 배경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또 다시 글을 올려서
여러 가지 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전혀 검찰총장이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뭔가 자신감에 추 장관의 입장에서는 감찰을 통해서 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찰 이전에 뭔가 들은 얘기를 가지고 저는 자신감의 표시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좀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을까요? 네. 김재원 의원 이번 두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을 놓고는 아예 대놓고 이제 물러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또 이런 밀어붙이기, 공격, 비판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하루빨리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SNS에 올린 내용은 결국 김봉현을 63차례 정도 기소 66차례를 이제 구속된 이후 석 달 사이에 66차례를 불러서 여죄를 조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라인 펀드가 1조 넘는 저 설정액을 가지고 그 피해자들도 엄청 많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2018년도 당시의 그 사건은 이것이 이제 그 횡령, 그러니까 이제 그 펀드 자금을 빼돌렸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소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이고,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사기라든가 전혀 그 횡령이라고 하면 그 회사 내부의 어떤 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문제로서 빚어진 단순한 고소 사건일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사기 사건으로 그 비화된 것은 이 펀드를 모아서 그 피해자, 그러니까 저 수탁자들, 저 신탁자들,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들한테 원금도 못 돌려주는 사태가 되었고, 그 과정에 투자 과정이 전부 다 사기였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건의 질이나 또는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도주했지 않습니까? 도주하고 60억 원이나 들고 도망쳐서 일본으로 밀항하려다가 잡힌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구속해놓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추미애 장관이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구속해놓고 66차례나 불러서 조사를 했느냐, 이거는 결국은 수사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하지 않고 정치인들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고, 그것이 결국 왜곡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그 논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야기가 그렇게 수사를 해놓고 대검 반부패부장한테는 보고도 안 했고, 대검에도 보고도 잘 하지 않았고, 검찰총장에게는 기껏 대면 보고를 한번 뭐 한 것밖에 없다. 이러니 검찰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수사의 전체적인 잘못은 바로 서울 남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현재 수사 담당자와 그 검찰청의 검사장의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공격은 대검이 잘못했고 대검이 각성하라, 지금 그런 논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지속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이 김봉현을 66차례 조사한 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올린 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검찰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해놓고 했던 일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불러서 했던 일이 결국은 여당 정치인들 뒷조사나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윤경호 의원, 내일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매우 궁금해하는데 작심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혹시 그런 걸 또 감안해서 오늘 입장을 내놓았을까요? 통상 예상되는 거는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언급하기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동안의 검찰 어찌 보면 지휘부가 나올 경우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검찰총장 마찬가지로
되풀이되는 응답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스테레오 타입이죠. 근데 내일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 중인 사건이지만 내가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할 바에는 한마디 하겠다라고 지금 관측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추미애 장관이 오늘 저렇게 어제 오늘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게 그런 걸 겨냥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의원님들께서 이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지만 예. 처음에 수사 지휘권 5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발동을 했을 때 30분 만에 수용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예. 모습을 왜 보였을까? 본인의 장모와 부인, 아내 2건 그것 때문일까? 그거라면 사실 어찌 보면 좀 우리 여러 가지 관행상으로 보면 뭐 자신이 있더라도 떳떳하더라도 일단 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김봉현이 조사를 받을 때 한 얘기 중에 여권 관계자와 관련된 것도 덮은 게 결국 나중에 밝혀진 게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 강기정 수석에게 5천만 원 줬다는 얘기를 검사에게 이미 했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미 이제 실명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지금 현직 지구당 도당 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얘기도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덮은 거에 대한 어찌 보면 공세가 아닐까. 예. 저는 뭐 아까 앵커께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인권 수사, 인권 옹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석 달 사이에 66회나 부르는 거. 예. 이거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지만 그 사이에 이렇게 여권 고위 관계자, 그다음에 야권의 현직 이런 정치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덮었지 않았느냐. 예. 이거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수용을 하고도 예. 과거에 총장들이 수사지휘권을 수용할 경우는 대부분 다 사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 윤 총장이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는 거와 함께 결국 거취 문제도 벼랑 끝에서 뭔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 대검 국정감사 지켜볼 텐데요. 이번에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추미애 장관이 라임 사태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 가족과 본인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관련된 녹취를 잠깐 들어보죠. 그러나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이 사건 내가 했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돼서 또 한번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부분은 이미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고요. 향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신경민은 보시기에 그 가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스스로 좀 회피를 해야 될 사안인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휘하면 더 거부하기 힘들 거라고 봤을까요? 여기서 가족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측근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이미 다 수사가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은 끝난 사안인데 다시 문제 제기했거든요. 이걸 회피할 이유가 없고요. 이미 윤 총장은 끝났다고 봤을 거고요. 다만 여기서 측근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에서도 뚜렷하게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대목은 측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재원 의원 보시기에 두 가지를 묶은 것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라임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거나 예. 또는 지휘권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장관은 그 일반적으로 사건을 검사들의 그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건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요즘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으니까 수사를 좀 철저히 하라든가 이런 지시는 할 수 있는데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사건을 끌어들인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이미 사법적 그 검찰에서 판단이 끝난 사안들이고 그런 사건들을 다시 엮어서 이것을 한목에 이제 지휘권을 배제한다 이렇게 하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자기가 계속 지휘하겠다고 하기가 어려울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 활용했다고 봅니다. 예,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내일 국감이 주목이 되는데요. 그동안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 관련 부분 그리고 검찰 수사 관련 부분들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모 씨는 그동안 수없는 고소 고발 진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떳떳하다면 이 장모에 대한 이 세 건의 수사 당장 재수사하기 바랍니다. 윤경호 의원, 작년에 윤석열 총장이 보였던 저런 태도 내일도 나올까요? 글쎄요.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뭐 떳떳하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강한 항변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바뀌어버리면 그 사이에 뭔가 오히려 더 바뀐 뭐가 상황이 생겼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라임 관련해서는 현재 뭐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정황입니다만 법무부의 자체 감찰에서 뭔가 윤석열 총장을 더 공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뭐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지요.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국감 얘기했죠. 조영 원내대표가요. 그런데 지금 정말 야당의 실력 발휘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공방은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한방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요. 야당의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야당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는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인지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감 주요 내용 한번 보실까요? 중요한 그 감사위원이 한 명이 결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결론을 제가 믿을 수 있을지. 한 명이 결혼됐기 때문에 이게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질의가 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들었어요. 방금 들었습니다. 귀가 밝으시네. 소모식이에요? 소모식입니다. 그렇게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기속만 하는 것까지 간섭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신 게 그만하시고요. 아니 왜 들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반말 그만하시라고요. 됐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이걸 증폭시켜온 여러 가지 9달간의 그런 전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 없고 그냥 소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건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또 국회 속기록이나 이런 걸 다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9월 한 달 동안에 국회에 와서 장관님이 했던 거짓말 횟수가 27번입니다.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윽박 질렀죠. 들어보세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소설 쓰는 사람입니까? 장편 소설? 더 이상 장관에게 내가 묻고 싶지도 않아요. 사자 치유 문건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혁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영 과정에서도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그 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대했다는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 중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윤곽근 지금 현재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재호 국민의힘당 상임 고문께서 확인해 주신 사안입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영입을 했고 정우택 위원장 저기 하고 여기에 중촌이 됐었다. 이 검사는 지금 여전히 육부에서 일하고 있는 거 맞죠, 지검장님? 예. 어떻습니까? 김재원 의원 보시기에 현재까지 국민의힘 국감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되면 정말 야당 의원들이 활약이 두드러진데 이번에는 국정감사가 무슨 기행을 하는 의원들만 나타나고 언론에서 보도를 한다든가 또는 뭐 문건이 발견된다든가 이런 건 좀 국정감사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그 보도가 되거나 또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국정감사의 그 역대 국정감사 중에 가장 좀 성과가 없는 국정감사가 아닌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아마 보통의 경우에 이제 지금 선거가 끝나고 국회의원 되시고 얼마 안 된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면도 조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와 달리 정부 측에서 거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도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증인도 제대로 채택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초선이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원내 사령탑이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컨트롤을 좀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도 이제 한 1년쯤 지나면 조금 나아지는데 내년쯤 기대를 해볼까요? 뭐 우리 저 우스갯소리로 국회에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은 화장실도 못 찾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면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신경민 의원 물론 이제 언론이 그렇게 관심 가는 부분들을 많이 취재한 측면도 있지만요. 어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이번에 투자자 명단 옵티머스 관련된 사람들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조금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박수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원래는 여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당사자가. 뭐 그리고 수현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70년생이랍니다. 투자자가. 근데 이분이 70이 넘었는데 문제는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 이 사실을 김진표 의원 쪽에서 알았답니다. 그래서 유상범 의원 쪽에 전화를 했대요. 나 아니니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했대요. 그런데도 예. 이게 이제 제보를 누군가 하잖아요. 언론사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도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여러 채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좌진한테 들어오는 제보도 있고요. 뭐 굉장히 그리고 당으로 오는 제보도 있고 그것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 제보는 신뢰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 그쪽으로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 의회는 그게 뭐 우리나라 의회의 특수성이기도 합니다만은 초선이 반에 육박을 하고 그러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반을 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내지는 제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보가 아무래도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제보 또 하나 제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한 제보를 이 사람이 잘 포장을 해서 근사하게 국감장에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아마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장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야당에서 봤을 때. 이 위원장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걸 이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략이 글쎄요. 잘된 전략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맷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초선 의원의 자질 문제도 거기에 따라가겠죠. 윤 의원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밥상의 반찬은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제대로 못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런 비판 나올 만한데요. 그렇습니다. 신경민 의원께서 한 2주 아니고 한 지난번 국감 막 시작할 때 상시 국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이 필요한 이유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국회의 권위를 세워주는 기간인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고요. 물론
김재원 의원께서 그 자료를 거부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역시도 국민의힘이 처음에 7개라도 위원장을 가져오는 게 현실론에서 맞았다라는 거를 보여준다. 그 국회 운영상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국정감사에 너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안만 쫓아가는 이런 어찌 보면 이 실력 부족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예. 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각 피감기관의 나름대로 정책들을 차근차근 짚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처음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재탕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라임 옵티머스 이외에는 주요 상임위에서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저는 야당의 준비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재원은 어떠세요? 7명이라도 받는 게 나았을까요? 저는 뭐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 때 그 정부 측의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특히 어떤 정부 측에서 잘못된 일을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대부분 국정감사 시작 전에 자료 요구를 하고 그에서 밝혀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임위원장이 어느 당이냐 하는 것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이고 또는 그 전에서 의안을 상정하거나 이런 문제인데 사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장이 뭐 중간에 맡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장 7자리를 못 차지해서 그 국정감사가 좀 차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은 아마 조금 저 국회의 이 사정에 좀 어두운 분이거나 또는 야당에서 그런다면 그것은 좀 책임 회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실력 부족이거나 또는 열정이 부족하거나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문제,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측에서 아예 자료를 거부한다든가 또는 저 형식적으로만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장 얘기를 방금 전에 신경민 의원이 하셨는데 국회 사정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상임위원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 그건 상임위원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그 진로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다 하나도 없는 상황은 사실 미국 의회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미국 의회는 최소한의 젠틀맨십이 작동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국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그런 점에서 상임위원장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라는 건 우리 국회에서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치를 하면 전략적으로는 맞는 전략은 아닙니다. 예, 뭐가 잘한 것인지 나중에 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와중에 아주 관심을 모았던 국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경기도청에 대한 국감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지요. 견제구가 아주 많이 날아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그전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국민의 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의 힘을 약간 빗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 짐이라고 조롱받는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걸 두고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선동 이러니 국민의 짐 그런 말씀하셨죠. 네. 제가 짐이라 한 게 잘 하셨습니까? 짐이라는 조롱을 듣는 이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국정감사에서 묻는데 예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무슨 말씀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네. 대국회에 대한 또 국회의원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비판하려면 너무 정치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 2배를 썼다. 제1야당의 당명의 국민의 짐이 뭡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 지사님이
국회에 충고를 할 수준이 됩니까? 그 위치가 됩니까? 제가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이 한 사람이어서요.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박수영 의원님은 왜 예의를 안 지키십니까? 그 박수영 의원이고 개인 의원이고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예의를 지킨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런 궤변을 계속 늘어놓을 겁니까?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명을 가지고 국민의 짐이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국민의 짐 진짜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참 대단하시네. 예? 김재원 의원 이제 좀 속된 말로 한마디도 안 지고 다 답변하는데 제가 듣기에는요 국민의 짐이라는 표현을 야당 의원이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게 그 국정감사인데 그 피감기관장으로부터 수모를 겪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자신에게 좀 불리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걸 계속 거론해서 국민의 뇌리에 박히게 만드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거든요. 저는 왜 저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물론 이재명 지사의 답변 태도는 지극히 불량하죠. 저러시면 안 되죠. 그렇지만 원래 저런 분 아닙니까? 근데 거기 상대를 알고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질문의 취지가 결국은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사과할 듯한 태도인지 아닌지를 보고 곧바로 호통만 치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 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글쎄, 저 그림을 보면서 예. 그 박 의원 그리고 대답을 하는 국감 증인인 이 지사 예. 그리고 위원장 이 3당사자가 세 당사자가 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국회에 어떻게 보면은 그 현 실태를 잘 보여주는 예. 그런 비디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장면도 또 있었습니다. 김은혜 의원과 주고받았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죠. 이따가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법인카드 내역하고 비서실 크기 변동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건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고 지나치게 지방 정부들의 자치사무에 깊이 관여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에서 자치사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나요? 국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분가를 어떻습니까? 하면 지방 정부 역시도 이제 지방에 소속된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하는 정부와 독립된 법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뭐 그 구분하지 않고 또 협조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적정선을 좀 넘어서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저희로서는 적정하게 균형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엄연한 국가 사무임으로 해당 자료를 주시고요. 이러한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시거나 저희 야당 공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런 식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사님이 이렇게 저희 동료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제가 우리 야당에 대해서 말이에요. 한 번도 제가 먼저 선제 공격한 일이 없습니다. 자세히 기억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저 원래 하지 않는데 공격을 하니까 저로도 해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나온 얘기니까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윤경호 의원이 만약에 심판이라면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완패입니다, 완패. 저건 제가 특정 당을 지지한다 아니다 이런 걸 상관없이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의 국정감사에서 기억되는 거는 이런 식의 국정감사를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다른 물론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저 얘기를 하면서 국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인 지식 아니면 말 솜씨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밀리는 듯이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글쎄요 이게 이제
서로 힘겨루기 싸움으로 사실 보면 어디가 이겼다 졌다 이런 평가를 하지만 국정감사는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국회가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가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동안에 했던 정책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의원들이 접근을 너무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나이브하게 아주 준비 없이 했다는 거를 보여준 것 같고 이재명 지사도 저렇게 계속 대항하듯이 저렇게 대하려고 하는 거 저게 그렇게 박수를 계속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말싸움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 지사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국가사무 또 지방자치단체 사무 얘기하면서 과연 내년에도 국정감사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짚어볼 만한 내용 아닙니까? 녹취를 들어봅니다. 지금 이제 공무원들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공무원들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침에 페이스북에 국정감사를 앞으로 거부해야 되겠다 이런 글도 올리셨던 것 같은데. 약간 면피용으로 너무 죄송해서요. 공무원들. 김재훈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그냥 공무원들한테 면피용으로 글을 올린 것뿐이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야기한 사람만 바보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통상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위임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분류를 해서 같이 그 처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국방부에서 해야 될 업무, 병무청이 해야 될 업무도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완전 국가 사무니까 그 부분은 뭐 예를 들어 국정감사 대상이 되지만 경기도에서 자동차세를 거뒀는데 그 문제는 경기도의회에서 감사를 하지 왜 국회에서 와서 감사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오래된 숙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지방 재정이 자립되어 있지 않고 전부 국가의 그 보조를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세의 그 상당 부분을 지방 교부세로 받아서 운영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가의 재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 예를 들어 그 돈으로 지사가 방금 나온 것처럼 그 업무용 카드를 썼다. 그래서 그걸 보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자치사무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이제 초선 의원이지만 그에 대해서 논리적인 대응이 안 되니까 계속 그것이 옳은 것처럼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경민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국감과 행감은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국감은 행감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의 논리는 좀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고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묻는데 이건 묻고 이건 지방 고유 사무니까 안 된다. 뭐 이런 구분은 사실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야권 언론들에게서까지도 터져 나왔습니다. 야당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좀 스스로 깎아내리 발언한 것 이런 부분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저는 오늘 얼굴 좀 붉히고 좀 화가 나더라도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서 제출하고 해서 다음 정권을 잡는 정당입니다. 야당의 역할은 여당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야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야당이 야당답게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정당으로 바뀌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 곱셈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정신을 조금 바짝 차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과 함께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인재를 최대한 다듬어 부각시키고 중도 영역으로 우리의 외연을 넓혀 역량을 갖춘 인물을 적극 영입하는 등 승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곱셈 정치를 해야 합니다.
윤경호 의원 요즘 비판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비대위 체제 결국은 한계다. 그러니까 진짜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가진 제1야당이 총선 끝나고 벌써 6개월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내년 3월에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대표를 선출을 해서 제대로 힘을 부여해주고 그 대표가 선장 노릇을 하고 당을 끌고 가도록 하지 않고 비대위 체제를 계속 고집을 할까? 비대위 위원장의 직책에 있는 한은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공격과 당내 반발에 부닥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의원, 박관용 의원의 저 발언이 단순히 개인의 의견만이겠습니까? 아마 영남 쪽 원로 또 그런 의견들이 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당이 너무 소극적이다, 또 투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그런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당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이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지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등장할 때 내년 보궐선거까지 임기를 보장해서 정권을 행사하도록 맡겼고, 특히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선정하는 일까지 좀 맡아달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어떤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때의 그 생각을 버리고 또 흔든다면 아마 내년 보궐선거조차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일치 단결해서 계속 좀 잘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